엄마의 인형동화. 화살을 찾으러 간 두 도적. 나귀와 함께 시장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나귀를 끌고 산 너머 마을로 향했답니다.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휴,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착이구나. 그런데 그때 우락부락 험상궂은 도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이 올시다. 지나가려거든 통행료를 내시오. 산길에 무슨 주인이 있단 말입니까요? 전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 통통한 나귀가 있자는가. 도적들은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나귀 고삐를 획 낚아챘어요. 아이고, 이 나귀는 제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싹싹 빌었지만 도적들은 강제로 나귀를 끌고 가버렸지요. 나귀 한 마리로 보내주는 걸 고마워하시게. 나귀를 빼앗긴 할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요. 완전히 밤이 되고 나서야 시름시름 일어났지요. 누울 곳이라도 찾아보자. 오솔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자 어디선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만났던 도적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풀숲에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봤어요. 고삐를 낚아챈 건 나라고. 나귀는 내 것이야. 무슨 소리? 영감을 찾은 건 나야. 그러니까 나귀는 내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이라고 싸우는 도적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한심해서 쯧쯧 혀를 찼어요. 저렇게 어리석은 녀석들이라면 나귀를 되찾을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도적들에게 갔어요. 이보시게. 응? 영감이 왜 아직도 있어? 아, 나귀를 찾으러 온 게요? 그럼 영감도 같이 싸워서 끝장을 봅시다. 이기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되는 거요. 아니, 이렇게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네들을 이기겠는가. 나는 그저 나귀의 주인을 공정하게 정할 방법이 있어 알려주려고 하네. 정말? 얼른 알려주시오. 슬쩍 보니 당신들에게 좋은 화살이 있던데 동쪽과 서쪽에 각자의 화살을 쏘아서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가? 오, 그거 좋은 방법인데? 얼른 합시다. 영감이 화살을 쏘아주시구려. 할아버지는 도적들의 화살을 동쪽과 서쪽에 힘껏 쏘았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적들은 화살을 찾으러 쏜살같이 뛰어갔지요. 나귀와 할아버지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나귀와 짐을 되찾아 무사히 산을 떠날 수 있었답니다. 용이 된 잉어 할머니. 옛날 오래전부터 잉어들이 모여 살던 연못이 있었어요. 잉어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헤엄치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낚시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른 잉어가 보이는 족족 잡아갔어요.
이야, 소문대로 커다란 잉어가 아주 많네. 그러게, 잉어 밭이네, 밭이야. 그 바람에 연못에는 어린 잉어 한 마리만 남게 되었지요. 낚시꾼들은 그제야 연못을 찾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어린 잉어는 바위 틈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린 잉어는 어느덧 잉어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못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어울려 살았답니다. 하지만 잉어 할머니처럼 노란 비늘에 까만 눈을 가진 물고기는 없었어요. 잉어 할머니는 쓸쓸하였지만 연꽃 사이를 헤엄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붕어 한 마리가 허겁지겁 잉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렁이를 먹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낚싯바늘을 문 게로구나. 낚시꾼들이 돌아온 게야. 아기 붕어를 시작으로 연못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잉어 할머니는 어린 시절 낚시꾼에게 잡혔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이지 눈 깜짝할 새였어. 컴컴한 손길에 번쩍 들려서 퍽 내리쳐졌는데 눈 떠보니 가족들과 형제들이 뻐끔뻐끔 울고 있더구나.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우리는 지금 낚시꾼에게 잡힌 거란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 물고기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인간은 워낙 욕심이 많아 더 키워서 잡아먹을 궁리만 하거든. 살아서 나가거든 이 연못을 떠나 넓은 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헤엄치거라. 알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지만 가족과 형제들 없이 살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단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 그리하여 잉어 할머니는 연못의 물고기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붕어, 송사리, 피라미 가족과 가재, 개구리, 도롱뇽까지 모두 모였지요. 그러나 평소에 다른 물고기들을 괴롭혔던 메기, 가물치, 뱀장어들은 코웃음을 치며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물고기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 무슨 방법이 있는 거지요? 잉어 할머니는 창포꽃이 드리운 바위에 기대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여러분, 나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즐겁게 지내는 이 연못이 참 좋소. 그런데 요즘 낚시꾼들이 우리 가족들을 잡아가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구려. 잉어 할머니는 휘우 숨을 몰아쉬고 다시 입을 뗐어요. 그때 성격 급한 쉬리가 쏘아붙였어요. 답답하네. 그래서 뭐 어쩌잔 거요? 이렇게 하자든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야 할 게 아니오. 우리가 살 길은 이제껏 먹었던 지렁이, 파리 같은 것들을 당분간 먹지 않는 것이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낚시꾼들의 미끼에 걸릴 일도 없을게요. 그러자 자가사리가 날카로운 수염을 실룩거리며 쭉 째진 입으로 빈정거렸어요. 저는 그 말씀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생고기만 먹는데 그리 되면 나 같은 놈은 아주 굶어 죽어버리란 말씀이요? 하루 종일 일 없이 빈둥대는 인간들도 아침밥은 먹더이다. 아무렴 내가 그들만도 못하단 말이요?
잉어 할머니는 자가사리를 타일렀어요. 우리끼리 투덕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꼬. 고소한 나무 열매, 날아드는 갖가지 벌레도 많으니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네. 이제라도 함께 어울려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한층 목청을 높여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화로운 연못은 사라져버릴 테니 꼭 명심하시오. 회의에 모인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요. 하지만 자가사리는 아니었어요. 새까만 얼굴로 씩씩대며 가물치와 메기, 뱀장어를 찾아가 일러 바치곤 저들끼리 잉어 할머니를 무시했지요. 잉어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 쓰지 않았어요. 이후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른 물고기들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계속 허탕을 치자 낚시꾼들은 이제 미꾸라지나 개구리 같은 고기를 미끼로 쓰기 시작했지요. 잉어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가사리, 가물치, 메기, 뱀장어들은 그 미끼에 사로잡혀 냉큼 물어버리곤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잉어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잉어 할머니 만세! 연못의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맑은 하늘에 오색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잉어 할머니가 두둥실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안개 속에서 황금빛 비늘과 번쩍이는 여의주를 쥔 용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한 선녀님이 지혜롭고 다정한 잉어 할머니를 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용이 된 잉어 할머니는 안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잉어 할머니가 사라진 연못에는 예쁜 무지개가 방긋 떠올랐답니다. 돌을 팔아넘긴 농부.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누에를 키워 고치를 파는 농부가 살았어요. 올해는 고치가 통통하니 아주 잘 지어졌는걸. 얼른 팔러 가야겠다. 농부는 당나귀의 오른쪽 옆구리에 고치 자루를, 왼쪽 옆구리에는 돌이 든 자루를 매달아 균형을 맞추고 부지런히 도시로 향했어요. 얼마쯤 지났을 때 농부는 한 나그네와 함께 걷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누에고치를 팔러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걷기 심심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엔 친구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농부의 당나귀가 벼랑간 풀 속 주저앉고 말았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조금 덜어주면 괜찮을 겁니다. 나그네는 돌을 버리고 고치를 반으로 나누어 담아 중심을 잡아주었어요. 한결 가벼워진 당나귀는 힘을 되찾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농부는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같이 지혜로운 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시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이 없답니다. 그저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우뚝 서서 말했어요. 당신이 신에게 받은 선물이 가난이라면 난 당신을 친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와 농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농부는 오던 길로 돌아가 다시 고치를 한 자루에 몰아담고 아까 버렸던 돌들을 주워 담았어요. 다음 날 농부는 드디어 도시에 도착했지요. 농부의 누에고치는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더 팔 것 없소? 농부의 누에고치가 마음에 들었던 상인들이 다른 제품도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이제 농부에게는 균형을 맞추려고 함께 지고 온 돌주머니밖에 없었지요. 하하, 돌이라도 사시려나요? 그런데 돌주머니를 보자마자 상인들이 저에게 팔라며 아우성치지 뭐예요? 사실 그 돌은 칼과 창을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귀한 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마침 모든 무기를 날카롭게 갈아놓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는 임금님의 명령이 내려온 참이었지요. 이 사실을 몰랐던 농부는 어리둥절하며 말했어요. 그럼 고치값의 2배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돈까지 벌게 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그 나그네님처럼 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면 손해볼 일이 생기는 법이지. 망주석 재판. 옛날 옛적 비단장수 김서방이 비단을 팔러 이웃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영차 영차 비단짐을 가득 지고 부지런히 산을 넘던 김서방은 어느 무덤가 망주석 옆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아휴, 아침부터 걸었으니 이제 반쯤 왔겠지. 잠시 앉아서 눈 좀 붙여야겠다. 망주석아, 내 비단 잘 지켜주거라. 김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망주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달콤한 낮잠에 빠지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해님이 서쪽으로 훌쩍 기울고서야 꿈뻑꿈뻑 눈을 떴어요.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얼른 일어나야겠다. 응? 그런데 글쎄 비단들이 몽땅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내 비단! 도둑이야! 도둑이야! 김서방은 어쩔 줄 몰라서 방방 뛰며 화를 내다가 아무나 붙잡고 내 비단을 받느냐고 울고 불며 물었어요. 그걸 내가 어찌하오? 아, 그렇지. 우리 마을 원님께 가보시구려. 우리 원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오. 김서방은 곧장 원님께 뛰어갔지요. 원님, 제발 제 비단 좀 찾아주십시오. 김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잘 떠올려 보거라. 잠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 마주친 이가 아무도 없느냐? 예, 망주석과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옳거니. 김서방의 대답에 원님은 무언가 떠오른 듯 벌떡 일어났어요.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망주석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그 놈을 잡아다가 혼쭐을 내면 분명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포졸들은 이상한 명령에 긴가민가 하면서 미적미적 망주석을 뽑아왔어요. 망주석 재판이 열린다는 소문에 마을은 떠들썩해졌지요. 드디어 망주석 재판이 열리는 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관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원님은 문지기에게 옷을 잘 입은 사람만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어요. 포졸들이 망주석을 데려와 형틀에 동여매자마자 원님은 눈을 부릅뜨고 망주석에게 호통쳤어요. 네 이놈! 어서 범인이 누구인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런데 돌덩이가 말할 리가 있나요? 아무 말이 없자 원님은 크게 화를 내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오호라, 아무래도 도둑놈과 한패인가 보지? 여봐라, 저 고얀 망주석의 볼기짝을 매우 쳐라. 예? 포졸들은 마지못해 몽둥이로 망주석을 마구 때렸어요. 망주석을 때릴 때마다 나무 몽둥이들이 뽀각뽀각 부러졌지요. 퍽, 뽀각, 퍽, 뽀각.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이고 배야, 저 망주석 좀 보게. 아주 입이 무겁군 그래. 푸하, 맷집도 대단하구먼. 재판장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러자 원님은 잔뜩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지엄한 재판 중에 시시덕거리다니. 지금 웃은 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갇힌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원님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3일 안에 비단 한 필씩 바치면 풀어주겠노라. 사람들은 쏜살같이 뛰쳐나가 비단을 구해왔지요. 원님은 김서방을 불러다가 비단을 살펴보게 했어요. 이 중에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가? 김서방은 한눈에 자신의 비단들을 찾았지요. 이 고운 빛깔, 어여쁜 자수, 이 비단들은 제 비단이 틀림없습니다. 원님은 김서방의 비단을 바친 사람들을 불러다가 누구에게 샀는지 물었지요. 그러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산 너머 비단 장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님은 당장 산 너머 비단 장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고, 김서방은 잃어버린 비단들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현명한 원님이시지요. 로미오와 줄리엣. 옛날 이탈리아의 소도시 베로나에 몬테규와 캐퓰릿이라는 귀족 가문이 살았어요. 그런데 두 가문의 사이가 어찌나 앙숙인지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부름을 나온 하인들까지 각자 집안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지요.
보다 못한 영주님이 나서서 엄명을 내릴 정도였답니다. 두 집안이 한 번만 더 소란을 벌이면 크게 혼을 낼 것이다. 그렇게 두 가문의 싸움이 조금 잦아든 어느 날, 몬테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는 친구 머큐쇼에게 캐퓰릭 가문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성대한 무도회가 될 거래. 몰래 가서 살짝 구경만 하고 오자, 응? 로미오는 거절하였지만 머큐쇼가 몇 날 며칠을 조르자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정말 안 되는데. 그럼 진짜 잠깐만 있다가 오는 거다? 시간이 흐르고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로미오와 머큐쇼는 가면을 쓰고 캐퓰릭 가문의 무도회에 숨어들었지요. 막상 일이 벌어지자 로미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도회에서 즐겁게 놀았답니다. 그러던 중 로미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녀도 로미오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사랑에 빠져버린 로미오는 용기 내 소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밤하늘 별빛같이 반짝이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줄리엣 캐퓰릿이랍니다. 가면 속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맙소사. 캐퓰릿이라는 이름에 로미오는 너무 놀라 비틀거렸지요. 왜 그러시나요? 줄리엣, 내 이름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 발코니로 나와주십시오. 로미오는 이 말을 남기고 무도회를 빠져나갔지요. 그날 밤 줄리엣은 발코니로 나가보았어요.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발코니 아래 누군가 있었어요. 자, 어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로미오는 그늘에서 나와 달빛 아래로 걸어가 가면을 벗고 말했어요. 와주었군요, 줄리엣. 내 이름은 로미오 몬테규입니다. 무도회에서 이름을 알려주지 못한 이유이지요. 줄리엣도 로미오에게 한눈에 반했던 터라 이름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로미오, 왜 하필 몬테규인가요? 그 이름이 우리를 갈라놓는군요. 이름을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줄리엣, 당신에게 사랑을 맹세할게요. 저도 사랑한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키워갔어요.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던 로렌스 신부님께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인정해 주시기로 했지요. 두 사람의 인연으로 가문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편 둘의 사이를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였어요. 티볼트는 욱하고 거칠어서 성질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했지요. 사촌 동생이 원수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난 티볼트는 로미오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로미오도 결투를 받아들였지요. 두 분 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두 가문도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줄리엣이 둘 사이를
말리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남자의 결투 소식은 영주님에게도 닿았어요. 지긋지긋한 캐퓰릭과 몬테규 가문의 싸움에 화가 난 영주님은 로미오를 베로나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지요. 줄리엣의 아버지는 다른 백작에게 줄리엣을 당장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고요. 로렌스 신부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이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지요. 로미오가 베로나를 떠난 날, 로렌스 신부는 사람들 몰래 줄리엣을 만났어요. 줄리엣 아가씨, 로미오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해요. 감사해요, 신부님. 로미오를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신부님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약은 죽은 채 할 수 있는 약이랍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 약을 마시세요. 가족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은 후 떠나면 우리가 꺼내드릴게요. 그리고 로미오님과 함께 멀리 떠나시면 됩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줄리엣은 아버지를 찾아가 거부했던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당긴 거예요. 줄리엣과 로렌스 신부님은 얼른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로미오에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편지가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줄리엣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답장이 없었지만 줄리엣은 로미오를 믿고 약을 마셨어요. 로미오,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줄리엣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온 이탈리아에 퍼졌어요. 로미오도 이야기를 듣고 당장 베로나로 향했어요. 줄리엣의 무덤 앞에 도착한 로미오는 너무나 슬퍼했어요. 무덤 속에 줄리엣이 살아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줄리엣, 나의 줄리엣, 내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만 독약을 마시고 말았답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로렌스 신부님과 깨어난 줄리엣은 손에 독약을 든 채 쓰러진 로미오를 보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로렌스 신부님은 줄리엣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주고 싶었지만 줄리엣은 로미오의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어요. 로미오, 이제 우리 정말 함께해요. 혼자 남은 줄리엣은 로미오가 마셨던 독약을 마시고 옆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례식이 끝나고 몬테규와 캐퓰릭 가문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소중한 자식을 잃고 말았군요.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미움을 버리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두 가문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습을 본뜬 순금 동상을 세우며 오랜 불화에 막을 내렸답니다.